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과 마산시에서는 유신체제에 대항한 대규모 항쟁이 일어납니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 철폐의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으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됩니다. 당시 박정희 유신 정권은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며 10월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런 항쟁의 배경은 1978년 12월에 실시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불법적인 금권, 관권 선거로 치러져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의 지지율에서 패배했고 다만 농촌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국회 의석은 더 얻게 되었습니다. 구 민주화 시위가 활발해지면서 당시 민주인사들에 대한 연행과 투옥 등 탄압 강도가 심해졌고 같은 해 8월에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정권농성으로 집권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곧 야당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로 이어져 같은 해 9월 전국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권 내 갈등을 부추겨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되어 긴급조치로 유지되던 유신체제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이러한 항쟁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부마 민주항쟁을 기리는 민주공원이 부산에 조성되어 있고 마산에도 이를 기리는 기념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월 개봉된 한국영화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로 들어서는 박통이 탄 차량과 경호차량 2대,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은 급하게 자신의 부하들과 궁정동 안가 구석진 곳에서 만나 어떤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그 일에 각하도 포함되느냐는 부하의 말에 김 부장은 말없이 자신의 권총을 꺼내들며 부하들에게 일을 준비시키라고 얘기한 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김 부장은 박통과 곽상천 대통령 경호실장, 김계훈 대통령 비서실장, 여가서와 여대생이 있는 방으로 들어서고 얼마 뒤 총성이 울립니다. 이후 영화는 박통의 군사 쿠데타에서 시작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과 그 바탕이 되었던 중앙정보부의 막강한 권력을 사진과 자막으로 설명하고 남산의 부장들 타이틀이 올라가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음악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수 윤종신이 부릅니다. 오래전 그날.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들만 있으면 너의 집 데려다 주던 길을 걸으며 수줍게 나눴던 많은 꿈, 너를 지켜주겠다던 다짐 속에 그렇게 몇 해는 지나 너의 새남
남자친구 얘길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엔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드는 나를 달래는 오래전 그 노래만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 뭔가 분주하게 약속이 많은 20살의 설레임. 너의 학교 그 앞을 난 가끔 거닐지. 일상에 지들어 갈 때면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길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엔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드는 나를 달래는 오래전 그 노래만이. 이야기는 시간적인 흐름에 맞게 영화의 순서를 다시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11.6 사건이 일어나기 40일 전,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하원에 막강한 로비를 제공했다는 일명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둘러싼 청문회로 인해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박통의 2인자였던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은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에 참석해 박통의 인권유린과 부정부패 및 비리 등을 폭로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김 부장이 급하게 청와대로 들어와 박용각이 미국 청문회에서 일으킨 일을 면도 중이던 박통에게 보고합니다. 청문회에 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참석을 막지는 못한 상황에 심지어 박용각은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FBI와 기자들에게 뿌려버릴 박통의 치부들, 특히 스위스 비밀 계좌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적힌 회고록을 작성하고 있었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가뜩이나 정권 유지가 위기에 놓인 박통은 궁지에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곽 실장은 옆에서 중정부장이면서 그것 하나 못 막냐며 깐족거리고, 박통은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하며 박용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습니다. 곽 실장이 당장 잡아다가 청와대 뒷마당 무궁화 퇴비로 써야 한다고 비위를 맞추던 찰나 김 부장은 미국에 가서 조용히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면도를 마친 박통은 곧바로 김 부장만을 집무실로 불러 박용각의 배신 행위에 담배를 빨아대며 분노합니다. 김 부장은 미국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니 자신이 직접 박용각을 만나 회고록부터 회수하겠다고 하자 박통은 김 부장에게 김 부장도 내가 그만두기를 바라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고 김 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가 각하협을 지키겠습니다 라며 충성심을 보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해 암살을 두려워하며 잔뜩 긴장해 숨어있던 박용각을 만난 김 부장은 박용각과는 박통이 정권을 잡게 된 혁명의 동지이자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장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격의 없이 말을 놓고 지내던 터였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주고받은 후 김 부장은 작성하던 회고록을 가깝게 내놓고 용서를 빌라며 박용각을 설득하지만 박용각은 링컨 기념관 앞을 산책하며 각하는 절대 2인자를 살려두지 않고 스위스 비밀계좌를 중앙정보부가 아니라 최측근인 이아고라는 인물을 통해 따로 관리하고 있고 그런 인물에게도 밀리는 너하고 나하고 그냥 머슴짓한 거야 규평하라며 오히려 김 부장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혁명을 했을까라고 읊조리는데 이 말이 계속 김 부장의 마음에 여운을 남깁니다. 박통이 정말로 자신을 혁명의 동지, 나아가 2인자로 생각을 할까라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김 부장은 박용각과 친한 로비스트 데보라 심을 포섭하는 데 성공을 하고 박용각으로부터 미국 애들이 박통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듣고도 회고록 원본을 넘겨받아 귀국하여 청와대로 돌아옵니다.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쉬어갑니다. 이제 그만 가수 이소라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해요. 이번만은 내게 다짐했어요. 변한 그댈 보면 더 힘들 테니까 날 위해 이제 더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네요. 아직 남아있는 잔 추억들은 누굴 만나면 그만이겠죠. 길었던 슬픈 날이 지나고 요즘은 그대도 날 잊고 사나요. 이럴 거라면 이렇게 될 거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고 그랬네요. 이제 그만
그대 없는 게 편해요. 마음 아파 울릴 별로 없어요. 좀 지루하지만 때론 외롭지만 날 위해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더 의심하는 일도 없네요. 혼자 뒤에 와 생각해보니 우리 서로 너무 못 참았죠.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고 그때는 그대 내게 왜 그랬나요.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까지도 그대와 만나게 된 걸 후회해요. 시간이 지나도 이러고 있는 나예요. 나 말고 그대를 탓하고 있죠. 미안해요. 사랑이란 게 다 이런가요. 잊었다 생각하면 더 생각나요. 좋아했다면 우리 사랑했다면 다시는 마주치지 말길 바래요. 박통에게 보고를 올리는 김 부장에게 박통은 간만에 둘이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고 술자리에서 직접 막걸리와 사이다를 말아주며 김 부장과의 이런 시간이 오래간만이라 친근한 술자리를 갖습니다. 워싱턴에서 들은 박용각의 말이 마음에 걸려 박통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김 부장이지만 박통은 오히려 김 부장과 자신이 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훈훈하게 꺼내고 서로의 추억이 깃든 전쟁터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 부장은 그래서 박통이 혁명 시절 그대로라고 느꼈는지 안심한 듯 가볍게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2인자인 자신과 박통의 틈을 비집고 곽 경호실장이 매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 심지어 박통을 지키겠답시고 전차로 청와대를 돌게 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며 국회로 찾아가 야당 의원들을 위협하는 병정놀이까지를 하는 등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곽 실장에게 무시당하고 있던 김 부장 말고도 김계훈 비서실장도 고가화하던 행위였습니다. 회고록을 회수해 오던 날 밤 청와대 주변에서 탱크를 돌리는 광경을 보고 분노한 김 부장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여겨 직접 곽 실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곽 실장은 자신이 임명한 신임 보안사령관 전두엽 소장과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김 부장이 오자 전두엽을 보낸 다음 국회에서 병정놀이 했냐는 말에 곽 실장은 태연하게 권총을 손질하면서 야당 이것들 단식 투쟁한다길래 밥 사주러 갔다며 이런 건 김 부장님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김 부장이 이제 중정은 그런 일 안 한다고 하자 굳은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 중정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자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청와대야. 인격과 국격이 어우러지는 곳이야. 한 번만 더 탱크를 돌리면
탱크로 경호실부터 뭉개버릴 줄 알아. 미친년처럼 날뛰지 말고 각하 경호나 잘해 알겠나 곽중령 이라며 김 부장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김 부장보다 군 경력도 박통과의 친분도 나이도 훨씬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곽 실장은 제2인자 김 부장의 면전에 대놓고 위협하듯 만지작거리던 권총 총구를 겨누며 대듭니다. 김 부장은 화가 폭발하여 자신도 권총을 뽑아들어 곽 실장을 겨누고 야 이 벌레 새끼야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며 격분하여 권총 손잡이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한성지라는 곽 실장 또한 한치도 밀리지 않고 김 부장에게 대들고 멱살을 잡은 채 쌍욕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소란을 듣고 뛰어들어온 부하들이 서로 떼어놓으며 말립니다. 분한 마음을 억누르고 돌아오는 김 부장을 향해 곽 실장은 우리도 중정 쳐들어가서 남산 돈가스 한번 먹어보러 가자며 한껏 약을 올립니다.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데뷔 20년차 모던 락밴드 넬이 부릅니다. 기억을 걷는 시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하지만 분위기는 김 부장의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김영삼 야당 총재의 외신 인터뷰 건을 놓고 제명을 할지 논의하는 가운데 보안사령관 전두엽이 들어와 박통에게 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 책은 바로 일본에서 출간된 박통의 치부를 고발하는 박용각의 그 회고록이었습니다. 분명히 박용각의 손에서 직접 받은 회고록의 원고를 박통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어 출판되고야 만 것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박통은 출판 소식이 일면에 실린 신문으로 김 부장의 머리통을 후려갈기고 설상가상으로 박통을 고깝게 보던 미국 측에서 청와대 박통 집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는 것마저 발견되어 그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첩보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의 입지가 지극히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김 부장은 주한 미래사 로버트를 찾아가 청와대 도청에 대해 강력 항의하지만 프레이저 청문 사건으로 인한 한미관계가 최악인데다가 박통의 18년 독재로 인해 미국도 대놓고 박통의 자진 하야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에 김 부장은 상황이 달라질 거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박통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편 문제의 회고록이 일본으로부터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박용각은 놀라 길길이 날뛰며 원본은 김 부장에게 넘겼고 사본은 FBI에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걸 출판하기 위해 일본과 접촉할 이유가 있겠냐며 데보라 심에게 고성을 지릅니다. 박용각은 회고록을 김 부장을 통해 전달했으니 설마 김 부장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인가 잠시 의심하지만 데보라 심에 김 부장이 왜 그런 또라이 같은 짓을 하겠느냐는 말에 납득하고 의심을 거둡니다. 이미 일은 터진 상황에 박통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던 박용각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중정부장 시절 박통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회상을 합니다. 당시 박통은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곧 세 번째 대통령 연임을 하기 위해 3선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국회의 반대로 인해 개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박용각이 박통에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묻자 박통은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곁에는 내가 있잖아 라는 말로 자신을 전폭 지지해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것만 믿었던 박용각은 박통 대신 온갖 더러운 고문과 공작을 도맡아 자행하며 결국은 개헌을 통과시켜 정권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박용각에게 돌아온 것은 박통의 토사구팽, 책임을 지라는 명목으로 중정부장에서 해임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박용각이 불법으로 모은 돈을 모두 내놓고 나가라는 통첩까지 내리자 박용각은 완전히 엎드린 채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지만 박통은 이를 차갑게 무시합니다. 이때의 원한으로 박용각은 미국으로 도피하여 프레이저 청문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박용각은 이제 희망은 박통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중정부장인 친구 김 부장이라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을 은연중에 데보라 심을 통해 김 부장에게 전달합니다.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가수 여진이 부릅니다. 꿈을 꾼 후에. 나는 그대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네. 사랑하는 사람이여 꿈속에서 그댈 봤네.
마구 달려갔었네. 사랑하는 사람이여 그대를 부르며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잔잔하게 미소 짓는 그대 얼굴 보았네. 살며시 당신을 그대를 나는 그대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네. 사랑하는 사람이여 꿈속에서 그댈 봤네.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잔잔하게 미소 짓는 그대 얼굴 나는 보았네. 살며시 그대를 나는 그대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네. 사랑하는 사람이여 꿈속에서 그댈 봤네. 김 부장은 청와대가 누군가로부터 도청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행비서를 시켜 도청을 실시한 어떤 대학 교수를 남산으로 끌고 와 누구 지시로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치조하자 고문실의 위압감에 질려 사실대로 털어놓는 대학 교수는 미국 CIA의 명으로 중정을 도청하고 있었고 곽 실장이 프랑스 한국 대사와 짜고 중앙정보부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한 명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목적은 프랑스로 박용각을 유인하여 현지에서 암살하는 것인데 이를 알게 된 김 부장은 박통에게 보고하러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나 김 부장을 고깝게 보는 박통은 측근들과 함께 대놓고 무시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곽 실장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었지만 박용각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달은 박통을 설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즈음 한미 친선 연애 파티에 참석한 김 부장은 데보라 심을 만나 박용각의 의향을 전해 듣는데 그토록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던 박통이긴 하나 그를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하라는 박용각의 권유는 너무나고 고민되면서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고민은 계속되고 박통과 냉각되어 가던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한밤중에 박통이 양주를 들고 남산의 중정을 직접 찾아옵니다. 박통은 오랜만에 김 부장과 술을 나누며 개인적 잡담을 나누고 박통은 자신이 아주 오래 대통령을 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내려가면 김 부장이 내 뒤를 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곤 박용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각하께선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박통은 임자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곁에는 내가 있잖아 라며 박용각에게 그랬듯이 김 부장의 등을 떠밀어줍니다. 박용각을 살릴지 죽일지 고심하던 김 부장은 결심을 굳히게 되는데 바로 존경하는 박통을 위해 친구이자 혁명의 동지였던 박용각을 곽 실장보다 먼저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리 파견을 보낸 김 부장의 요원을 통해 데보라 심을 거짓말로 프랑스로 부른 뒤 차에 태워 고국 땅을 밟고 싶으면 박용각을 유인하라며 그녀를 포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박용각의 암살을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 기로에 놓인 상황에 곽 실장의 지시를 받고 있던 주 프랑스 한국대사는 박용각을 프랑스로 불러들여 호텔 카지노로 유인합니다. 하지만 먼저 앞서서 김 부장의 회위에 넘어간 데보라 심이 박용각을 불러내어 카지노에서 꿰어내어 납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가수 오혁이 부릅니다. 소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먼 남은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한편 박통, 김 부장, 곽 실장과 수행원들은 어린이회관 국악극 행사에 참석하여 국악공연을 관람하고 그 시각 납치되어 차를 타고 끌려가던 박용각은 마취에서 풀려 깨어나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나치범들의 마카로프 PM 권총을 피해 산길로 도주합니다. 하지만 이미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 얼마 가지 못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요원에게 잡히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된 후 시신이 분쇄기에 넣어져 동물 사료가 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중종의원이 김 부장에게 귓속말로 프랑스에서 전해진 박용각 암살 성공을 알리고 행사가 끝나 다 떠나간 공연장에 박 부장 혼자 앉아 어두워진 조명 아래에서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박통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대통령 주재회의 직후 박용각 암살 성공을 박통에게 알리며 미국 내 여론은 자신이 어떻게 할 테니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며 일이 커지지 않게 박통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런데 박통은 대뜸 김 부장 지금 나 협박해 라는 말과 함께 그깟 배신자 하나 죽인 게 뭐가 중요한가? 박용각이 숨긴 돈은 어딨나 라며 엉뚱한 소리를 꺼내자 당황한 김 부장은 박용각이 중정부장 시절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김 부장의 편에 되어 줄 테니 알아서 하란 말을 꺼냈을 때와 180도 달라진 싸늘한 표정의 박통은 협박을 하려거든 내가 원하는 걸 좀 제대로 가져오라며 김 부장에게 담배 한 대 줄 것을 요구하는데 김 부장은 담배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박통은 김 부장을 내버려 둔 채 곽 실장에게 담배를 받으며 둘이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김 부장은 배신감에 사로잡힙니다. 박용각이 프랑스에서 실종된 것으로 처리했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박용각을 암살한 것으로 아예 단정하고 미대사 로버트를 만난 김 부장은 너네들 무슨 시카고 갱이냐라고 묻는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미국 내 여론이 더는 박통의 독재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대놓고 박통은 끝났으니 빨리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친구였던 박용각을 버리고 박통과의 관계 회복에도 실패하여 느낀 배신감, 미국 정부의 압박 등으로 김 부장이 심리적인 한계가 다다른 상황에서 박통과 곽 실장이 연회를 한다는 소식에 자신을 초대조차 하지 않고 둘이서만 따로 만난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키 작은 하늘, 장혜진이 부릅니다. 회색빛 하늘만 바라보았어. 키 작은 하늘엔 잿빛 구름 비라도 내릴 듯해. 고개 숙인 가로등에 비를 보이는 사랑만 했는지 몰라. 어깨에
그대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대로라면 박통으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생각한 김 부장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곽 실장과 박통이 술을 나누는 술자리로 잠입해 옆방의 옷장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도청하는데 박통의 전화통화를 몰래 듣는 김 부장은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박통이 곽 실장을 시켜 김 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미 대사와 나누었던 이야기까지 모조리 도청하였고 나를 몰아내겠다고 하는 주한 대사나 김 부장 그 새끼나 다 똑같은 새끼다. 미국에게 붙어먹고 친구나 죽인 교활한 백정 같은 배신자 새끼라며 욕을 하고 숙청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 부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곽 실장의 질문에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곁에는 내가 있잖아라며 박용각과 김 부장에게 했던 똑같은 그 말을 또 내뱉습니다. 이후 모든 것을 체념했는지 김 부장은 완전히 달라진 행보를 시작합니다. 유신반대 시위를 벌이는 부산 현장을 시찰하고 온 김 부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 시간에 시위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박통의 질문에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무력 진압을 해선 안 되고 4.19 때를 기억하라며 박통을 말리지만 곽 실장은 귀신같이 이를 놓치지 않고 아부를 하며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넘게 죽였는데 탱크로 100만, 200만 정도 죽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에 박통은 4.19 혁명 당시 최순호와 박광혁이 발포 명령을 내리고 사형을 받았지만 대통령인 자신이 명령을 내리면 누가 죽이겠냐며 살벌한 소리를 내뱉습니다. 국익의 결단으로 일어섰다는 혁명의 대의를 모조리 잃어버린 데다가 자신을 배신해버린 박통의 모습에 욱한 김 부장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며 박통의 의사에 대놓고 반기를 들자 순식간에 냉기가 감돕니다. 10월 26일 삽교천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박통을 수행차 김 부장도 따라 나서지만 헬기장에서 곽 실장은 김 부장은 남아서 서울을 지키래라며 면박을 줍니다. 이후 곽 실장을 통해 저녁 6시에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 식사가 있으니 참여하라는 말을 듣는데 이때 곽 실장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박통과 김 부장을 이어주던 대통령 직통전화를 사용해 통보한 것입니다. 박통인 줄 알고 대통령 각하라며 황급하고도 정중히 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곽 실장의 건방진 말이었고 김 부장은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최재은이 부르는 비의 랩소디입니다. 이제 눈물 그쳐 나를 봐요. 우는 그대 더 아름다워. 내게 이 모습조차 더 남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댈 위해 해줄 게 없어. 모두 이해할게요. 그댈 아끼는 말 그분도
영화는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1979년 10월 26일 밤 박통, 곽 실장, 김 부장, 김계훈 비서실장, 장승호 육군 참모총장 등이 궁정동 안가로 모여 2층 만찬장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박통과 곽 실장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김 부장은 밑으로 내려가 신복 둘을 불러 나라가 잘못되면 모두가 끝장이다. 각하를 포함하여 오늘 해치운다. 각오는 되어 있겠지? 라며 신복들을 독려하고 계획을 확인합니다. 수행비서는 김 부장에게 오늘은 경호원이 너무 많으니 다음을 기약하는 게 좋겠다며 거사를 미룰 것을 종용하나 김 부장은 보안이 셀 가능성이 있으니 오늘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며 계획을 강행합니다. 김 부장은 비밀 금고에서 권총을 챙겨 만창장으로 향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술자리에서 박통은 김 부장에게 요새 좀 기운이 빠진 것 같아 위로차 불렀다며 직접 술을 따라주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밝지 않고 마침 곽 실장이 섭외한 여대생과 여가수가 도착해 노래를 부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통도 기분 좋은 듯 노래를 흥얼거리자 김 부장은 박통에게 양주를 따라주는데 잔이 가득 찰 정도로 채우고 또 한 잔을 가득 채워 박용각을 위한 음복주라며 놓아두고 한 잔 더 따라 한 입에 마셔버린 뒤 박통에게 5.16 군사혁명 당시의 추억을 얘기하다 각하, 우리가 혁명을 왜 했습니까? 라며 언성을 높입니다. 당황하는 박통에게 김 부장은 혁명의 정당성이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며 면전에다 대고 각하 하야하십시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계속되는 김 부장의 공격에 박통은 짜증이 났는지 어이 김 부장, 내가 왜 너를 그 자리에 앉혔는지 알아? 너는 내가 하라는 일이나 잘해. 지 친구도 죽인 놈이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라고 하자 김 부장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곽 실장을 가리키며 이딴 버러지 같은 새끼를 데리고 정치를 하시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라며 박통에게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만찬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지고 듣다 못한 곽 실장이 김 부장 죽고 싶어라며 박차고 일어나 김 부장의 멱살을 잡자 결심한 듯 안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더니 넌 너무 건방져 이 새끼야 라며 곽 실장에게 총을 쏘고 손목에 총상을 입고 당황한 곽 실장은 비명을 지르고 박통은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라고 외치지만 돌아온 곳은 너도 죽어봐 라는 말과 함께 발사된 평생 자신을 섬겼던 신복 김 부장의 총탄이었습니다. 박통은 오른쪽 가슴팍에 총탄이 꽂히자 술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김 부장은 곽 실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을 겨누는데 순간적으로 건물이 정전이 됩니다. 설상가상 김 부장의 권총이 격발 불량이 되어 곽 실장은 급하게 화장실로 도망가 버립니다. 당황한 김 부장은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가 부하의 권총을 빼앗아 다시 들어와 화장실에 숨어있던 곽 실장의 복부를 쏘아 쓰러뜨리고는 한 발 더 쏘아 확인 사살을 합니다. 뒤이어 조용히 걸어가 박통의 머리를 겨누며 각하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라는 말을 남긴 후 총을 쏘아 처치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김 부장은 만찬장을 나서려다 죽은 곽 실장이 바닥에 흘린 피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잠시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서른 즈음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후 김 부장의 신복들이 궁정동의 인원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김 부장은 그 모습들을 확인한 후 난리통에 당황한 정승호 육군 참모총장에게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차에 타며 각하가 저격당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산으로 가자고 합니다. 김 부장은 심하게 긴장한 듯 평정심을 되찾지 못하고 차량에 구비된 사탕을 씹어 먹으면서 육군 참모총장에게도 사탕을 권유하지만 참모총장은 얼떨떨해하는 와중에 사탕을 몰래 차바닥에 버려버립니다. 겨우 정신이 든 김 부장은 무언가 이물감에 아래를 바라보는데 난리통에 구두도 신지 않고 피에 잔뜩 젖어 있는 양말 차림을 발을 보게 됩니다. 상념에 빠졌는지 김 부장은 잠시 멍하게 있고 그 틈을 타 정승호 육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에 수월성도 있고 하니 차라리 육군본부로 가자고 하자 김 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애초 계획했던 남산이 아닌 육군본부로 가는데 동의하고 결국 그들을 태운 차량은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육군본부로 향하게 됩니다. 화면이 어두워진 후 김 부장은 육군본부에서 체포되어 대통령 시해 사건의 범인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박통이 죽은 지 6개월 후 누군가 주인 잃은 청와대 집무실에 몰래 들어오는데 바로 보안사령관 전두혁이었습니다.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 서류들을 보며 박통의 금고를 뒤져 돈과 금괴를 모조리 자신이 들고 온 더블백에 챙겨서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전두혁은 아직 불이 켜져 있는 청와대 집무실에 대통령의 책상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면서 대통령 암살 47일 후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또 다른 군사 독재 시대에 서막이 올랐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기 전 합수 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의 수사 결과 발표와 김재규의 최후 진술을 실제 사진과 내레이션을 통해 차례로 들려줍니다. 일체 해설 없이 대비되는 내용의 실제 육성을 들려주며 판단은 관객의 목으로 남긴다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10월 제2의 권력자라고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 암살 사건을 벌이기 전 40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원작은 1992년 발간된 동명의 책으로 한국 중앙정보부의 부장들과 이들이 주도한 공작 정치를 소재로 한국 정치의 이면을 파헤친 내용으로 이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MBC 경영권, 그리고 인혁당 사건의 비극적인 죽음과 민청학년 등 과거사 문제가 바로 박정희 정권에서 중앙정보부가 그 씨를 뿌렸습니다. 5.16 쿠데타가 성공하자마자 김종필은 박정희의 명을 받아 미국의 CIA를 본떠 한국 중앙정보부를 만들었고 미국 정부의 아이디어와 권유에 힘입은 것도 있지만 운영은 전혀 달랐는데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북한 동향을 감시하고 국내의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 탄압, 단속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치 공작, 선거 조작, 이권 배분, 정치 자금 징수, 미행, 도청, 고문, 납치, 심지어 대통령의 여자 관리까지 도맡아서 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은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한 저널리스트의 목숨을 건 현 가천대 부총장인 당시 동아일보 기자 박충식의 집요한 추적기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한국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었는데요. 끝부분에 나왔던 김재규의 육성 진술을 법정에서 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5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유지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싣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원작인 남산의 부장들은 1992년 출간 당시 52만 부를 판매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일본에서도 번역 출간돼 한국으로 부임하는 주한 대사 및 외교관, 특파원, 상사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는데요. 몇십 년 전의 독재적 현실들이 어땠는지 면밀하게 알 수 있고 결국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 숨쉬고 있다는 것이 또한 주어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OST 곡으로 노라조의 이역과 마크 툽과 활동하는 이라온이 부르는 헬로우 미스터 마이 예서데이 보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Hello Mr. My Yesterday 전해주지 않을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뺏고
보이지 않아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길 위에 터있어 주저앉아 애써 눈물 참으려 했어 초라한 내가 식었어 정말 묻고 싶은 단 한 가지 만약 신이 내 곁에 있다면 행복의 의미를 내게 가르쳐줘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며 제각각의 노래를 부르며 날 부러워한 my friend 정작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곳조차도 없는 내일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어 내게선 Hello Mr. My Yesterday 타임머신을 타고 꿈을 쫓는 어제의 내게 전해야 될 얘기 희망을 말하는 그대여 그대에게 비친 내일을 살아가는 나는 미소 짓고 있나요 누구나 찾고 있어 희로와 현실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벽 앞에 누구나 엇갈리는 선택을 하고 살지 저마다의 기준으로 에디슨이 반세기 뒤에 만약 다시 태어나게 되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리랴 희망이가 날 속여왔던 슬픔의 균형을 잃고 나서 이제 설 수도 없어 저마다의 커져버린 꿈 얘기 하기 바쁜 동창회조차 갈 수 없게 됐어 초라해진 나의 꿈으로 Hello Mr. My Yesterday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나의 여러분이 내게 길 전해줘 꿈을 놓아버린 그대여 시간이 흘러서 나였었던 그대는 진정 웃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줄곧 이 길을 달렸어 너와 함께하는 분을 좀 모든 흔적이 내 삶에 준 거야 Hello Mr. My Yesterday Hello Mr. My Yesterday 아침이 올 때마다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내 곁을 지켜준 내게 내 삶을 약속해 우리 마주 잡은 두 손을 놓지만 날 믿어 엇갈린 채 살아온 우린 어디를 향할까 Hello Mr. My Yesterday 타임머신을 타고 꿈을 쫓는 어제의 내게 전해야 될 얘기 매점 벌벌고 맹세할 때 삶이 끝난다 해도 꿈이 이루어질 그때만을 맞이하러 가겠어 내 전부를 걸고서 내 전부를 걸고서 혹시나 내 목소리가 너에게 닿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나니까 날 믿어 난 포기하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Hello Mr. My Yesterday Hello Mr. My Yesterday